흔히 이제 경제 기사들 보시면 이제 환율 때문에 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최고의 뭐 환율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융위기 때는 위기여서 환율이 튄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경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이제 두 자릿수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높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죠. 예, 수출 기업들한테는 더더욱 좋은 기회가 될 거고, 서민들은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나쁠 건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위즈웨이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건이고요. 방송과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좀 어떤 나침반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이제 7천 후반과 8천 초반 사이선을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준으로 거의 이제 80%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의 상장 때문에 이제 일부 자금들이 좀 필요한 분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올라온 쪽은 여전히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다. 그 실자리에서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준 게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인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같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지금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꺾이거나 요즘에 이제 반도체 노이즈들이 조금 나오곤 있지만, 여지껏 생각해 보시면 5만 원부터 36만 원, 7만 원까지 갈 동안 노이즈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엔 그 노이즈들이 결국에는 좀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랫방향으로 이제 베팅하는 쪽에서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조금 더 흔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 그동안 너무 이제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조금 올라오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 하락이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이 더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제 1,540원을 넘어서기도 했고, 현재는 1,500원대를 좀 안착한 모습인 것 같은데, 1,600원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현재 이 환율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흔히 이제 경제 기사들 보시면 이제 환율 때문에 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최고의 뭐 환율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융위기 때는 위기여서 환율이 튄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경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이제 두 자릿수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높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죠. 예, 수출 기업들한테는 더더욱 좋은 기회가 될 거고, 지금 일시적으로 물론 이제 고물가의 영향, 우리나라가 이제 그 유가라든지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들은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나쁠 건 없다. 지금 원화를 갖고 있어서 달러로 바꿔서 물건을 사는 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달러를 그냥 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재투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너네들 환율이 너무 높지 않아? 너네 원화 가치 너무 절하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비를 걸 수는 있겠죠, 거꾸로.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보시면 지금은 고환율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출 기반의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인데, 사실 원인과 결과를 좀 뒤바꿔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환율이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때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한 차선을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매도하면서 굉장히 속이 쓰린 상태로 나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국부 펀드들이 지금 한국의 비중을 좀 높일까 논의하고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일부 이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조금 더 들고 가자라는 논의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팔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쪽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에 이제 뭐 아치리스트에 들어간다든지 뭐 내년 정도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환율 가지고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제 반도체 이슈를 조금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 미국 반도체 시장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 반도체 시장에도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 전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전히 이제 우상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소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그 베라루빈이라고 하죠. 그 베라루빈에서 베라에 들어가는 소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LPDDR이 들어가는데 이 소캠의 용량을 반으로 줄였다. 뭐 이러면서 앞으로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도 하고 아주 초등학생적인 사고를 하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때문에 베라루빈을 못 팔면 안 되죠. 전체를. GPU와 그다음에 CPU는 있는데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게 딜레이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로 출하를 하고 소캠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소캠의 S도 모르시는 분들인 거죠. 결국엔 지금 확장팩처럼 꽂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소캠은 이게 탈부착 가능한 이제 메모리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룸을 만들어 놓으면 미리 사가고 그 다음에 메모리 수요가 조금 더 안정화되면 그때 업그레이드를 해라라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머리를 쓴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메모리가 피크아웃이 뭐 2026년이면 끝이 날 거다. 피크아웃이 26년 뭐 상반기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미국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부딪히게 돼 있는데 부정론자들은 빠질 때 그 논리가 더 부각되는 거고요. 긍정론자들 올라갈 때는 그 논리가 무시당하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조정받는 국면에서 원래 안 좋은 얘기들을 더 확산시키는 게 시장의 논리고 그다음에 언론 생태계죠. 그냥 기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기사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빠질 때는 안 좋은 뉴스를 더 많이 뿌리고요. 올라갈 때는 좋은 뉴스를 더 많이 뿌립니다. 이게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금 반도체 하락의 트리거가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오판이고요. 그런 것들이 휘둘리시면 오히려 물량만 남한테 뺏기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고 최근에 진입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2027년 HBM 가격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또다시 좀 반도체 기업들의 좀 슈퍼호황을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D램, 뭐 LPDDR이라든지 일반 D램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이클 산업으로 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변한다라고 지금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가격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이쪽인데 사실은 HBM은 초창기부터 맞춤형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용은 엔비디아에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TPU에서 이제 구글에서 가져가면 구글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AMD는 AMD용으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랑 거의 성격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맞춤형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LTA로 이미 계약을 하고 있죠.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뭐 2년 단위로 할 수 없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스펙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연간 단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D램 가격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HBM의 원료인 D램 가격이 올랐는데 HBM 가격을 안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27년도 계약분은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HBM에 대한 포지션이 삼성전자보다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더 크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SK하이닉스 실적이 더 좋아지겠네, 업사이드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상승률이 좋았던 이유를 보면 결국에 HBM의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긍정적으로 이제 가격 인상 부분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중국 기업들이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크게 늘려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과 업황 악화를 좀 주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표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렇게 되려면 한 2, 3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2, 3년이 아니라 한 4,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대만의 나냐라는 업체조차도 지금 소캠 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이제 회사들이 중국 회사, 대만 회사들이 들어온다 한들 지금 쇼티지 상황은 여전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중국 업체가 만든 메모리를 미국 업체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전반을 지금 뭐랑 엮으셔야 되냐면 안보로 보셔야 돼요. 안보 자산. 그러니까 안보 자산을 함부로 해외 중국에서 만약에 미국이 사갖고 온다? 이거 어렵죠. 그래서 지금 한동안 우리 예전에 엔비디아 뭐 H20 뭐 이런 것들 이제 저사양으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하라고 허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허가해줄 때 오래 걸렸죠. 오래 걸린 이유가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혹시 장난을 칠까 그 중국인들이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근데 오히려 근데 재미있는 건 허가를 해줬는데 중국이 안 받았어요. 중국은 그걸 받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안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검증이 안 된 칩을 가지고 본인들의 안보가 뚫릴까 봐 안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상황이고 창신 메모리나 이제 이쪽에서 상장도 하고 하면서 이제 메모리 사업을 더 키울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HBM도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만들어 봐야 중국의 내수용으로밖에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내수용도 우리나라 거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쓰게 되면 물량은 좀 줄어들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물량 자체는 그닥 그렇게 지금 크지 않다. 이번에 이제 CXMT가 상장하면서 그 상장한 자금으로 추가 증설은 할 수 있겠지만 또 증설하는데 시간이 또 한 2, 3년 걸리죠.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거는 너무 좀 이른 걱정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가격 격차가 조금 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이 좀 우선주의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계류는 거의 다 해소된 걸로 보이고요. 예, 보통 한 뭐 70에서 80%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뭐 60%냐 70%냐 이제 말은 있지만 이제 그거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최근에 그래서 그 계류가 벌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중심으로 매수를 좀 많이 했죠. 예, 근데 바로 팔았습니다.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사니까 또 팔죠. 그 얘기는 계류율이 해소되면 또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계류율이 발생한 원인은 이제 우리 최근에 출시한 2배짜리 ETF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TF의 기초자산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본주죠. 본주에 따라서 움직이는 선물을 주로 사는데 우선주는 ETF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것도 없죠. 주식 선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선물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본주만 먼저 가버리고 우선주가 안 가는 수급 공백 상태가 나온 거를 일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역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굳이 뭐 우선주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는 조금 하락했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소부장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스닥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고가권에 있는 게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라와서 일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기준은 한 PER 한 25배 기준으로 그보다 내려와 있으면 더 사는 게 맞고요. 일부 종목들은 30배 미만이면 사야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소부장은 또 이렇게 한 차례 올라오고 나면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오히려 이제 코스닥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때 100개 종목을 추려서 뭐 한 70개 종목이 될지 80개 종목이 될지 아니면 50개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어 리그를 만든다고 하죠. 예, 그러면 그 안에 결국엔 담을 수 있는 거는 실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고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 그래도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다수가 아마 그중에 절반 이상은 소부장 기업들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정책적인 이슈로 한 번 더 오버슈팅은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거의 지금 생산량의 2배까지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얼마 전에 발표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별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용인 클러스터가 커지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용인 공장 하나가 사실은 청주 전체 팹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고려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알고 있던 건데 한 번 더 각성을 시켜주면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를 팔고 삼성전자 2배짜리 뭐 하이닉스 2배짜리로 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빠졌던 부분들은 이미 다 메꿨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젠슨항의 방안으로 인해서 이제 피지컬 AI의 강조와 국내 로봇 주식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로봇주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 이제 지금 현재는 AI 발전 단계에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제 학습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LLM 사업에서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초입 국면에 들어와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피지컬 AI도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부 뭐 시험 가동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학습한 결과들을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대신 이제 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28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26년도 중반이기 때문에 한 1년 반 이상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는 좀 먼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사업 계획이 명확한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현대차 관련된 그룹주들이 먼저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반응을 먼저 보인 거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CEO의 방문 전에, 젠슨랑 방문 전에 LG전자부터 LG그룹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지금 로봇 관련된 밸류를 받아서 5배, 4배, 5배 받던 회사가 15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PER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5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LG전자가 지금 20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예, 많이 올라가서 25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LG전자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굳이 LG전자를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마 LG전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 20만 원 초반이나 일시적으로 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고민을 하겠죠. 네, 고민할 걸로 보이고, 일단 이벤트는 종료가 됐고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제 구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피지컬 AI, 그 다음에 이번에 젠슨랑 CEO가 와서 오히려 AI 팩토리라는 이제 본인이 만든 개념인데,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토큰들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지컬 AI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이라고 하는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 기업이 있죠.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네오 클라우드 업체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어위브 같은 역할을 해줄 게 아마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네이버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젠슨랑 CEO가 가니까 빠지죠. 폭락이 나오죠. 주주가 좀 바뀌어야 되는 과정, 단기로 매매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번 젠슨랑 CEO의 방안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은 쪽은 여전히 SK그룹과 그 다음에 네이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피지컬 AI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로봇에 들어가는 메인 칩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로봇 생태계를 본인이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지금 이제 더 큰 거는 아시아권에서 결국엔 이제 이 네오클라우드 업체로 선정한 데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네이버와 SK그룹을 택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경우 올 하반기 아틀라스의 고객사를 찾기 위한 영업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로봇 시장에서의 입지를 좀 단단히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근데 뭐 고객사를 찾든 안 찾든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협력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면 더 좋은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고객사를 못 찾는다 한들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에요. 거의 한 800만 대 가까이 연간 생산하고 있는데 토요타 다음입니다. 그 얘기는 그 공장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일단은 다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넣고 사례를 보여주고 파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 세계 많은 이제 국가들마다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여타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게 뭐 같이 가려고 하는 회사가 뭐 폭스바겐이 될지 뭐 아니면 일본의 도요타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누구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은 예전에 우리 2차 전지 막 공장 막 짓고 협력하고 했던 그런 사이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로봇주 중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 적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젠슨왕의 이제 한국 로보틱스 투자 가능성과 두산과의 협력으로 인해 좀 엄청난 상승도 보여주긴 했는데,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사지 않았어요. 두산그룹은. 예,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근데 현대차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이쪽은 지금 그걸 LG그룹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GPU를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죠. SK는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걸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두산도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좋게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깡통 로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봇의 머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어떻게
빨리 이거를 상용화시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으로 이제 저는 뭐 국내에서 1위 업체고 글로벌리하게도 좀 위치를 자리매김했었는데, 협동 로봇 시장이 거의 지금 중국한테 다 휘둘리고 있는 시장이에요.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틈새에 껴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성장 동력으로 엔비디아와 만약에 협업을 해서 뭐 데이터 관련된 협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죠.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방송이 좀 나갈 때쯤에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해 있을 텐데요. 우주 항공 섹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 우주항공 섹터는 되게 좋은 산업이고, 예, 굉장히 발전하겠죠. 근데 지금 주가 측면에서 보면 투자하기에는 부적절한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좀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 스페이스X 상장 무렵이 됐는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지금 다 빠지고 있죠. 세론이 빨리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는 스페이스X 때문에 올라갔던 뭐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타 이제 우주항공 기업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를 사지 그걸 살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스페이스X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는 스페이스X를 바로 사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이 흐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X 상장하니까 우주항공 산업이 좋아지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켜보시고 천천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돈을 번다고 하는 뭐 일부 뭐 세트레가이부터 시작해서 일부 기업들, 뭐 스피어, 뭐 그다음에 HVM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도 밸류를 따져보면 지금 예, 거의 100배 이상이에요 다. 예, 그 얘기는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국면이고, 만약에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기회를 또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상장 이후에 한 6개월 이상은 스페이스X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전체 산업을 끌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그걸 살려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상장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초대형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 전략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 이제 1조 뭐 5천억 달러, 7천억 달러 뭐 이런 이제 상장 규모가 이제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인 거고, 이제 거의 삼성전자만한 회사들이 계속 상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의 자금 규모라든지 글로벌 자금들이 몰리는 걸 비교해 보면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데, 국내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약간의 그런 영향이 있겠죠. 예, 그것 때문에 그걸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고 파는 거죠. 예, 근데 스페이스X가 실제로 발행하는 그 물량을 보면 전체 신주 발행 수가 한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모 금액도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한 7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 이제 공모주 청약하면 돈을 많이 넣어야지 많이 받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500억 달러 정도 모였다는데 아마 더 모일 겁니다. 이틀 사이에 그만 3,000억 달러 이상 모일 텐데, 그러면 이제 주식 받고 나면 또 돈이 남죠. 또 그러고 갖고 있다가 또 뭐 다른 거 투자하다가 또 이제 엔트로픽이든 오픈 AI든 하면 또 들어올 겁니다. 근데 거기도 신주 발행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총 진짜로 주식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에 편입됐을 때 효과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P 500은 이 세 기업은 당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적이 그 정도 벌어가지고는 S&P 500에서 안 받아주죠. 예, 들어가는 순간 시가총액은 너무 큰데 중요한 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가총액이 큰 거죠.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S&P 500 전체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이제 S&P 500이 뭐 PER이 23배가 넘어가면 비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들 들어오면 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누를 가능성이 있고요. 한 2년 이상은 걸릴 거다. S&P 500에 들어가는데 빨라야 1년 이상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의 수급적인 왜곡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살 기회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결국엔 이 세 회사가 상장하고 나면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스페이스X의 뭐 로켓만 생각하시는데 테라펩도 그 돈으로 짓는다고 하고 있고, 그럼 테라펩 지을 때 주요 장비들도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거 할 때 생뚱밖에 다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우리나라에.
그 외에 이제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투자를 IPO에 성공을 해서 흥행을 해야 그 돈 가지고 우리 칩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칩을 바로 사진 않지만 결국에는 필요한 만큼 사야 되죠. 뭐 돌려서 사든 뭐 엔비디아 걸 살 때 그 안에 우리 게 들어가든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응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돈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빠질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코스피의 목표치가 이제 10,000원을 넘어서 12,000까지 올리는 곳도 있는데요. 코스피가 12,000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코스피가 12,000 되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가야 돼요. 더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던 조선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 이제 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지주사 이런 회사들이 좀 잘 받쳐주고 잘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우상향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이 신사업을 붙이는 회사들,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조금 더 이제 허리를 잘 받쳐주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부담감이 조금은 줄겠죠. 예, 주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밸류를 얼마까지 줄 거냐 논란이 많습니다. 뭐 6배냐, 8배냐, 10배냐, 15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구조적 성장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제 논란은 많죠. 여전히 사이클이다. 뭐 여전히 아니다. 구조적 성장으로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다라고 보는 쪽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공방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이클이어도 사이클은 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성장이 되면 밸류를 더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10,000포인트 가는 거 되게 쉬운 건 삼성전자가 그냥 한 8배, 9배 주고 하이닉스 한 7배 주면 주가는 10,000포인트 가까이 갈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밸류를 주게 되거나 근데 거기에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밸류에다가 뭘 곱하죠? EPS를 곱하죠. EPS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크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가는 뭐 올해 안으로도 10,000포인트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로 보는데 12,000포인트를 가려면 이제 한마디로 밸류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PER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타 종목들이 조금 지금 오랫동안 하셨던 조선주가 좀 모멘텀을 받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방산주가 좀 많이 조정받았는데 올라온다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붐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과 고유가 악재를 딛고 올해 1조 달러 안팎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선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조선주의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조선주가 재밌는 게 25년도에는 수주가 조금 좀 별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연말 정도에 좀 몰려 나오긴 했는데 수주 잔고가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는 주가가 너무 좋았습니다. 24년도에는 좀 수주 잔고가 많이 늘었었고 근데 26년도는 재밌는 건 수주 잔고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너무 빨리 올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주들의 피크가 어디였냐면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에이펙 행사 경주 에이펙 행사 때 이제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을 때가 가장 고점이었어요. 이제 그 뒤로 프로젝트라는 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오로지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가끔 이제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생뚱맞게 AI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를 이제 납품한다. 선박 엔진 중에 발전용으로 쓰는 엔진이 있는데 그 힘센 엔진을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기현상에 나왔고 요즘에는 상선을 수주하건 심지어 삼성중공업이 4조 2천억짜리 FLNG를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적의 모멘텀, 그 다음에 수주가 쌓이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제 올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작년에 HD 현대그룹이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상반기 넘어가면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다 10%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까지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내년 가면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조선 시장은 일본은 거의 도태되고 없어지고 있고 지금 중형 벌크선 뭐 이런 것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선사들이 필요한 것만 만드는 그런 이제 국내 기업이 돼버렸고요. 전 세계 그럼 중국과 한국밖에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이게 이제 뭐 1년 정도 미뤄지긴 했는데 지금 미리 반영해서 이제 지금은 친환경 선박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제 배 중에 친환경 선박으로 지금 만 척 이상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만 척이 아니라 11만 척 정도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한 3천 척 정도만 지금 친환경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조선 애널리스트 거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쉴 만큼 쉬었다 조선주도.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내년부터는 앞에 자리 숫자리 영업이익 숫자가 바뀔 수 있다. 10%가 아니라 1자가 아니라 2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다들 전망하고 있으니까 이 전망치가 시장의 가이던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센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랠리는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고 3,500억 달러 중에 이제 그 1,500달러 같은 경우는 조선에만 쓰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과 이제 원전 관련돼서 이제 투자가 먼저 집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대를 좀 해보시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10월부터 지금 한 6월 이상까지 쉬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좀 한 6, 7, 8개월 가까이 쉬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수주잔고도 많이 쌓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여건도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군함 건조 관련돼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군력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대규모 수소 산업 투자 계획, 이른바 프로젝트 비버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것이고 좀 수주 가능성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캐나다에서는 뭐 자동차 공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수소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님이 캐나다까지 직접 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일단 지금 잠수함 사업은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캐나다까지 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안에 중간에 이제 하와이에서 캐나다에 이제 군인들을 태우고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수주는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 비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캐나다 땅이 넓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거리 운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서해안과 동해안 사이에 굉장히 이제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물자들이 운반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엔 수소는 장거리 운송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이제 예전에 뭐 넥소 기준으로는 한 600km 간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출발점과 기착점이 정확하면 수소 트럭 같은 경우가 상용화 되게 쉽죠. 그래서 장거리 운송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현대차 그룹이 여전히 포기 안 하고 있는 게 수소차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중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와주겠다, 기반을 닦아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용차 시장, 그다음에 거대 이제 운송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지금 수소 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국가와 국가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께 좋고 좋아도 사실은 캐나다는 유럽과 더 친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보면 아직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한 6대4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조선주 중에서 좀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탑픽으로 보는 데는 여전히 HD현대중공업을 보고 있고요. 힘센 엔진 사업부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상선부터 시작해서 군함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HD현대중공업이고 현대미포와의 합병 이후에 사실은 이제 현대미포가 중형 탱커 위주로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군함 관련된 건조하기 딱 좋은 도크를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포트폴리오가 미포를 인수하면서 중형 선박부터 대형 선박까지, 초대형 선박까지 다 건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엔진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조선주를 한 종목만 산다라고 하면 HD현대중공업이 가장 탑픽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 같이 FLNG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단기적 급반등은 또 삼성중공업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진했던 2차 전지 쪽이 하반기에는 ESS 수주가 본격화되고 실적 개선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생각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에 너무 급등을 최근에 좀 많이 했다가 조정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하나 생기면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2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 SDI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가장 선도 업체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ESS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좀 리드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LG엔솔 관련돼서 지금 수주들이 또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ESS 시장은 만약에 이제 매출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영업이익에서는 한 4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20%가 넘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동차용으로 파는 거는 많이 남아야 한 8%, 9%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ESS 시장 때문에 주가는 좀 과하게 올랐죠. 올 초에 너무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을 좀 잘 쉬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트레이딩 접근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은 자리까지 내려온 걸로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한번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고, 이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매도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타이밍까지 내려와 있다. 제가 기준을 잡는 건 2023년도의 고가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오면 한 80%에서 90% 가까이 올라오면 파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내려오면 또 사서 그 전고점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인센티브 확보, 호주 리튬 강산 지분 투자 계약 체결 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제 리튬을 정제하고 가공하는데 이거 공을 엄청 많이 들인 거죠. 사실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때 한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서야 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이제 이게 양산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 산업 전반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여전히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감을 여기도 조금 빨리 반영했어요. 빨리 반영했다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탄산 리튬 가격은 지금 상승 수세로 가다가 조금 좀 정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ESS의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럽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돼서 더 강화를 한다라고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사용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2차 산업 전반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빠른 성장이 안 나올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간 그래도 거의 6에서 한 10% 이상의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근데 거기에서 중국의 뺏긴 시장을 얼마나 찾아올 수 있느냐 이제 싸움을 하는 건데, 포스코 그룹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음극재, 양극재, 리튬까지 다 지금 내재화를 시켰죠. 그러면 경쟁력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 전반이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좀 끌고 가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때문인지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진 것 같은데, 대표님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에 대한 시선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뭐 하시는 건 좋은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 근데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하신 상태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인버스 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버스 투자를 하는 순간 시장을 다 부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아랫방향으로 가는 걸 먹기 위해서 인버스 투자하는 거는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레버리지도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선물 옵션을 예전에 오래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레버리지 최근에 사고들 많이 터지고 있죠. 작은 레버리지 종목들은 본주는 빠졌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급등이 나오고 이런 이상한 기현상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착각하시는 게, 삼성전자를 2배짜리 레버리지 만들고 하이닉스 2배짜리 만들 때 삼성전자를 살 거라고 생각하고 하이닉스 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본주를 사서 2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 선물을 사는 거죠. 주식 선물을 사서 그리고 또 이제 옵션을 붙여서 이걸 2배로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상품을 구성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거기서는 주식 선물과 옵션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격을 2배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2배가 나오지도 않고 떨어질 때 딱 2배가 나오지도 않죠. 괴리율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오버해서 살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한 2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겠다라고 이제 상품을 만든 건데, 만약에 횡보가 나오면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비용이 계속 발생되죠. 그리고 주식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선물과 똑같이 만기가 한 달 단위로 만기가 또 있고 3개월 단위로 만기가 또 있는데, 옵션은 이제 한 달 단위로 있고, 그러면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무슨 비용이냐? 시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시간 가치 때문에 빠져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은 급등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클 때는 이게 유효한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빠져도 1, 2% 올라가도 1, 2% 이렇게 되면 오히려 ETF 투자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즐기 시대, 이거를 나중에는 이게 또 하나 이제 좀 안정이 되겠죠. 하실 분들은 하고, 오히려 이제 내가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장기 투자할 건데 ETF 2배짜리를 살 거야. 이거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본주를 갖고 있는 게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빠질 때는 더 빠집니다. 비용 때문에. 예,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고 정확히 이론상으로는 2배가 안 되고요.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2배보다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좀 어떻게 분포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한 50%는 반도체 섹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방원 쪽에서 한 20-30% 정도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뭐 관련된 뭐 LG 그룹이 됐든 이런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을 적어도 10% 이상은 좀 담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금은 항상 뭐 10에서 한 20%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사실은 제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에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결국엔 수혜를 받지 않죠. 예, 지금 최근에 수혜 받으시는 분들은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수혜를 받잖아요. 그럼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코스닥도 이제 저는 이제 손절의 실익은 없어졌다. 그러면 주요 종목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안 좋은 종목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저는 팔고 대형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뭐 지금 팔고 있죠. 근데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아마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다라든지 뭐 여러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통합 계좌 이런 것들, 외국인 개인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럼 그런 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주식 안 하시다가 예금 갖고 있고 뭐 부동산 살려고 돈 갖고 있던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죠. 예,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뭘 살까요? 유명한 거 사겠죠. 작은 종목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자금들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다른 거 안 사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정책적인 요인이니까 그 부분은 코스닥 전체 비중을 내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한 10% 이내에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